자, 2교시입니다. 1교시에 개설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했고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확인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준다 그랬죠. 그때 신청일로부터 며칠 만에 통지합니까?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면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것을 게시하고 그리고 중개 업무가 개시가 됩니다 라는 시간을 1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자, 다시 확인. 신청을 할 때는 아무나 할 수 없고 등록 기준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 기준이 뭘까요? 자격을 취득할 것. 두 번째, 자격은 취득했지만 중개업은 잘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됩니다.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3번째, 사무소를 확보할 것이라는 수업을 진행하였죠. 자, 이런 기준을 갖춘 사람이 접수를 한다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사무소를 만들고 오라 그랬으니까 장소가 나타났죠. 접수는 그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여기서 등록을 해주니까 우리말로는 등록관청에 접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등록관청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접수를 하면 확인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를 확인하죠? 첫째, 사무소가 적합한지, 두 번째,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해 줍니다.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는데 우리 법에서는 교부 전에, 그러니까 화살표를 여기 딱 붙이고 교부 전에 뭐를 설정해야 된다?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그랬죠. 이렇게 등록증이 교부가 되면 이것을 게시하고 중개 업무가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1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는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교재 32페이지 단원이 개공사의 교육이라는 파트가 들어오잖아, 그죠?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절차를 공부하다 보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랬으니까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출발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교육부터 공부하지 않고 큰 절차부터 공부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32페이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은 일단 세 가지가 있다. 이거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1번 내려가면 실무 교육에 동그라미 합시다.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가니까 2번 직무 교육이 있습니다. 직무 교육 동그라미. 그리고 3번 연수 교육이 있습니다. 연수 교육 동그라미. 교육은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교육이 세 가지지만 우리가 등록을 할 때는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교육은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실무 교육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 교육을 받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는데 이 실무 교육을 받고 중개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요즘 부동산 정책이나 법이 많이 바뀐다 이런 거 아십니까? 거의 뭐 세법은 해마다 개정됩니다. 원래 중개사법도 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공법도 해마다 바뀝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1차 과목 민법 개요로는 거의 안 바뀝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전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되는데 2차 과목은 작년의 책을 내가 봐도 됩니까? 이래 묻는 사람은 원래 시험 떨어지겠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2차 과목은 해마다 법이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는데 예전에는 실무 교육을 받고 중개업을 하던 자가 분명히 공부할 때는 법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라가면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도 바쁘고 또 그렇게 찾아갈 방법도 잘 없고 그래서 법이 바뀐지 안 바뀐지도 모르고 계속 영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실무 교육을 받고 영업하던 자를 연수 교육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법이 바뀐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연수 교육을 도입하는 계기가 됩니다. 원래 교육은 뭐밖에 없었다? 실무 교육밖에 없었는데 법이 변경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연수 교육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연수 교육은 여러분 알다시피 법은 매일매일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래 연수 교육이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죠?
법이 뭐가 바뀐지도 모르고 중개업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죠? 그래서 2년마다 모아서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직무교육이 도입되었다고 동그라미 하셨죠. 자,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에게 하는 교육인데 이전에 중개보조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이랬습니다. 내가 이제 자격증은 없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니까 중개업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가서 사장님, 개공사에게 나 중개업을 하고 싶으니까요 하면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하면 그 사람이 그날부터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중개업의 중자도 모르고 중개업을 시작을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중개보조원에게도 직무교육 정도는 받고 영업을 하도록 하자 하고 이 교육을 도입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주목합니다. 원래 교육은 뭐밖에 없었다? 실무교육만 했다니까요. 그런 사정으로 뭐를 도입했고 연수교육을 도입했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직무교육이 도입됐으니까 교육은 제목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자, 가볍게 문제 던집니다.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교육만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험에 말도 안 되지만 이래 놓으면 OX, X라니까요. 이전에는 실무교육만 받았어요. 지금은 교육이 3개가 도입됐다니까 연수교육도 있고 직무교육도 있습니다. 교육이 만들어진 취지를 잘 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교육을 만드는 취지를 잘 이해하면 나중에 교육의 목적 이런 걸 시험에 물을 때 체크할 능력이 생깁니다. 꼭 암기해야 다 따라가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교육의 제목 3가지를 보시면서 그래도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 하면 답은 실무교육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1번에다가 실무교육 탁 걸어놨잖아요. 지금 그죠? 자, 32페이지입니다. 1번에 1번 실무교육 대상자와 실시권자. 1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1년 이내에 교육받아야 됩니다. 2번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전원이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분사무소 책임자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소공사 줄 다 껐습니다. 소공사도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들었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자, 지금 교육 대상자 1, 2, 3, 4를 제가 빠르게 읽었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1, 2, 3, 4의 공통점 전부 다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래 돼 있잖아. 그죠? 그럼 1년에다 동그라미 하나만 딱 찍으면 되겠죠? 이거를 누구는 1년 이내에 받고 누구는 6개월 이내에 받고 누구는 10개월 이내에 받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교육은 전부 1년 이내에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감지해야 될 거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니까 내가 지금 교육을 받았어요. 봐요. 중개업을 하려고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잖아. 그죠? 그 실무교육을 받고 등록을 신청하면 되는데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겨서 등록을 신청할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이제 한 2-5달이 지났다고 칩시다. 그때 신청하러 갈 때는 별도로 교육 또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돼. 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교육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났다면 다시 실무교육 받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그 1, 2, 3, 4를 읽은 것에서 여러분이 저절로 느껴야 될 거 교육의 유효기간은 몇 년? 1년이다. 이걸 하나 배우셔야 되는 거라. 그죠? 자, 1년입니다. 5번 실시권자 그래도 중요하죠. 이런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시도지사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교육 대상자와 실시권자를 설명해 드렸는데 2번 실무교육의 면제라는 게 돌았습니다. 이것도 수업했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개공사로서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소공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2번 소공사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거나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다. 이렇게 지금 읽어드렸는데 자, 이것도 면제하고 1번, 2번의 공통점이 뭐다?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는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의 유효기간이 얼마? 1년.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위에는 1, 2, 3, 4 암기합니다. 밑에는 또 면제 1, 2 막 이렇게 암기하는 사람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했던 거를 싹 다 정리하면 교육의 유효기간은 얼마? 1년. 그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거기 다 정리된 거예요. 면제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3번 내려가면 실무교육의 내용과 이수시간 내용. 자,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부동산 중개와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시간 중요합니다. 몇 시간을 받아야 됩니까? 28에서 32시간. 체크 딱 해놓고 별표해 놓습니다. 교육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28에서 32시간을 받는데 이 실무교육이 옛날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랬어요. 32시간에서 44시간을 받아라.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런 말을 써 갖다 올리면 시험 치는 수험생들은 어질어질하다고, 그죠? 그래서 교육시간 잘 봐야 돼요. 오른쪽 갑니다. 직무교육 돌았습니다. 자, 직무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1.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한다. 아까 살짝 설명했죠? 중개보조원. 역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는데, 아, 여기는 등록관청도 할 수 있다. 이게 독특해요. 등록관청에 밑줄 하나 딱 끄시고. 자, 드디어 밑에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직무교육이 면제된다. 면제되는 거 다시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는 무조건 면제예요. 왜?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이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큰 2번 바로 밑에 내려오면 직무교육의 내용과 이수시간입니다. 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시간은 얼마? 3에서 4시간. 직무교육은 몇 시간 받는다고요? 3에서 4시간. 3에서 4시간이니까 이거는 오전 수업 딱 하면 끝나는 거다, 그죠? 3, 4시간. 내려갑니다. 3번 연수교육 중요하다 그랬죠. 자, 1번 내려가면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사 및 소공사는 실무교육을 받고 몇 년마다? 2년의 동그라미. 이 연수교육은 법이 바뀐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년 수업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그죠? 그래서 2년마다 동그라미. 역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에 2개월 전까지는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3번 별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얼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별표 딱 찍습니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바로 밑에 연수교육의 내용과 이수시간, 내용, 중개와 관련되는 법제도의 변경사항, 거기 변경에 동그라미 놓고 별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변경이라는 말이 다루면 자동으로 연수교육, 요거 기억합니다. 변경. 그리고 중개와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얼마죠? 12에서 16시간을 받아라. 자, 시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12에서 16시간을 받아라.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교육시간을 지금 제가 적었는데 시험에 3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뭐 연수교육은 몇 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라는 게 시험 지문에 딱 뜨면 여러분들 이걸 3가지를 시험지에 딱 적어놓고 천천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시간을 물을 때가 제일 헷갈리는데 이 교육시간만큼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를 암기하자라는 뜻에서 암기법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육시간 하면 제일 짧은 게 뭐죠? 직무교육입니다.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몇 시간 합니까? 3에서 4시간을 합니다. 3, 4는 하면 12, 연수교육은 12부터 딱 찾아야 돼. 그래서 4시간 더 받으면 16시간이에요. 12 더하기 16이 얼마? 28 딱 찍어놔야 돼. 실무교원 28 딱 찍어놓고 4시간 더 받으면 3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시간을 딱 묶어둔 시험지에다가 고리 적어놓고 이제 천천히 그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암기를 안 해놓으면 교육시간이 막 뒤섞어 끝나버리면 정신 못 차린다고요. 숫자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오늘 뭐 배웠다고 다 할 필요도 없죠. 시험 때까지 기억하면 돼요. 자, 다시 교육시간 암기합니다. 직무교육은 몇 시간? 3, 4시간. 요거 제일 짧은 거예요. 3, 4, 12니까 연수교육은 12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12에서 16시간. 두 개 합치면 얼마? 28시간에서 4시간 더하면 38, 32. 그래 책에 딱 적어놓고 시험지 적어놓고 그 지문이 맞는지를 천천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교육시간 3가지를 암기할 것.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한 수백 번을 여러분한테 전달할 거예요. 오늘 요 정도는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지침의 수립,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 장 넘기시면 34페이지 이제 개설 등록의 절차 아까 1교시 때 쭉 했죠. 등록 완성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단원이 남아 있습니다. 37페이지로 갑니다. 37페이지까지는 아까 했던 거니까 37페이지 하단 기타 등록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효력 소멸, 등록 취소 그런 것들은 천천히 보셔도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넘어가면 38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를 왕별을 2개를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등록의 결격 사유는 이런 뜻입니다. 좀 전에 보다시피 이제 등록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교육에 대해서 지금 3가지를 공부하셨잖아. 그죠? 그 중에서 그래도 실무 교육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다음 아까 확인하는 절차에서 사무소 문제는 다음 주에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는 게 뭐가 있다?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된다고. 결격 사유는 무슨 사유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예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알아야 등록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결격 사유라는 가장 중요한 단원에 접어드는 겁니다. 자, 결격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결격 사유가 뭐라고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공부 왜 하죠? 시험에 합격하려고. 맞습니까? 시험 합격 왜 합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려고. 이래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서 안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를 결격 사유로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세게 설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못 치는 사유를 결격 사유로 합니다. 거기에 맞다고 팍 찍는 학생 나온다니까 지금. 그죠? 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는 결격 사유는 무슨 뜻입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통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시험이 1회 시험으로부터 31회 시험이 끝났잖아요. 여러분들은 32회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인데 이 31회 약 35년 동안 이 결격 사유는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한 번도 없다 이 말은 여러분 준비하는 시험에서도 반드시 나온다고요. 반드시 나옵니다 라는 것도 못 맞추는다. 자, 그러면 참 심각하죠 사실은. 그죠?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몰라도 맞춰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나옵니다 하는 것도 못 맞출 수는 없다고.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전달했고 지금 이게 31년 동안 시험에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작년 문제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31년 동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 초급 수준이 뭔가 하면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작년에도 그래 나왔습니다. 다음 5가지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찾아라. 이거 제목 알고 있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 그죠? 초급 수준은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묻는 게 중급 수준. 고급 수준은 이 결격 사유가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총괄적으로 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수준으로 지금까지 출제가 됐는데 30년 동안 어느 방법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제일 많이 나왔는 거 초급 수준입니다. 제목을 아십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 수업을 여러분 임하시면서 아, 오늘 결격 사유 난 제목은 알아야 되겠다. 스스로 욕심을 내야 된다고. 그죠? 그런 단원이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지금 설명 말로 다 했습니다. 38페이지 하단 결격 사유의 효과 동그라미 1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 등록을 못하니까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해야 하니까 결국은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3번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결격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다시 개공사 등이 될 수도 있다. 반드시 해소되어야만 개공사가 되니까 해소 안 되면 개공사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그 동그라미 1, 2, 3이 다 무슨 말이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이런 뜻이에요. 오른쪽 3번 한번 봐봐요. 상단에서 고용인. 자, 동그라미 1번.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소공사도 될 수 없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결국은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2번.
개공사가 고용한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개공사가 그 결격 사유를 2달 내로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어쨌든 간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뭐를 못한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다. 이거를 지금 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결격 사유 제목은 기억하라 그랬는데 첫째 제목이 뭘까요? 1. 미성년자.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큰 글씨 제목 동그라미 딱 합니다.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제가 자 적기는 적지만 당연한 거죠. 첫째 결격 사유 누구다? 미성년자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미성년자는 누구지요? 미성년자가 누구냐고? 19살 미만을 미성년자라 그래요. 자,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15살짜리는 미성년자죠. 미성년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 아파트 5억에 살랍니까? 팔랍니까? 이래 말하는 게 지금 그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3억에 전세 더 가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 지금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뭐를 못한다?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적었지만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시험에서 이 결격사유가 미성년자가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답이 뭘까요? 답이 19세가 넘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지. 혼인하면 벗어난다. 부모가 동의를 하면 벗어난다. 그런 문제 몇 번씩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쫙 제목 잡아요. 미성년자 결격사유. 벗어나는 방법은 19세가 넘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없어. 혼인하면 부모가 동의를 해주면 하면 다 틀립니다. 두 번째 제목 기억합니다. 줄 것입니다.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다. 조금 어려운 말이 오고 가는데 피한정하면 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입 벌리고 1시간씩 하늘 보고 웃는 자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이 뭐라고요? 입 벌리고 하늘 쳐다보면서 1시간씩 웃는 자. 이를 피한정후견인. 옆에 피성년후견인은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습니다. 자세는 펑퍼짐하게 앉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살짝 깎거나 영 맛이 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간씩 맛이 간 사람을 뭐라고요? 피한정후견인. 하루 종일 맛 가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중개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자 밑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그래 부른다고요. 여러분 제목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피특정후견인 이렇게 적어놓고 X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원래 시험에 또 그거 나왔어요.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거. 제목만 기억하라 그러잖아. 피특정후견인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결격사유는 제목이 뭐죠?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3번 결격사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갈로 열고 파산자라고 적어 놓습니다. 파산자 결격사유입니다. 또 시험에 나올 때 파산자 결격사유라 그랬지 옆에다가 신용불량자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걸 찾아가면서 틀리면 안 된다고. 옆에다가 신용불량자 X 표시해 놓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답이 OX. 그래, O. 결격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용불량자하고 파산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말아요. 저도 잘 모르는 데다가 알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신용불량자 없는 걸 찾아가면서 틀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은. 그죠? 그래서 일부러 설명하고 싶어도 안 해주는 거예요. 파산자 결격사유라고 제목을 딱 짚었잖아 지금. 그죠? 따라가면서 틀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주목합니다. 결격사유는 중요합니다. 결격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첫째 누구? 책 보지 말고. 미성년자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세 번째, 파산자 결격사유. 여기까지 왔어요. 좀 계속 물을 거예요. 왜? 제목은 기억해놔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결격사유입니다. 말이 제일 많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자 금고 동그라미, 징역 동그라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종료의 동그라미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에도 동그라미. 두째 줄입니다.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면제에도 동그라미 3년이 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에도 동그라미. 요게 제일 깁니다. 제목이. 자,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네 번째 결격 사유는 이 말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안 되면 결격 사유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벗어날 수 있다. 요거는 이해하셔야 되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금 3위는 결격 사유.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책 보지 말고 대답합니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첫째 뭐? 미성년자. 두 번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세 번째, 파산자.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고. 됐습니까? 요게 제일 길다 그랬죠.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3년이 지나니까 금 3위는 결격사유인데, 이제 번역하기를 금고 이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금고 위에는 징역, 징역 위에는 사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 미만의 형도 있겠죠.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도령과 춘향이가 살던 시절이 생각납니까? 그 이도령과 춘향이가 살던 시절에는 무슨 죄를 지으면 사또가 곤장을 50대 쳐라 이런 거 본 적 있죠. 곤장을 5대 쳐라 이럽니다. 때리는 형벌을 태형이라 그래요. 그 조선시대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대국가는 뭐를 위반했다고 곤장 10대 쳐라 이런 건 없잖아.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에 가면요 태형이라고 채찍을 50대 쳐라 이런 벌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태형 이런 건 없어요. 제일 밑에 범죄부터 시작해서 금고징역 사형으로 8가지 형벌이 정해져 있습니다. 8가지 형벌이 있지만 밑에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다고. 그럼 알아야 될 건 뭐다? 금고 이상만 알면 돼요. 그럼 금고 이상이 금고나 징역이나 사형인데 요 사형을 딱 갖다 넣으면 그러면 금고 이상의 사형이 들어가니까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죽었다. 이 말이죠. 집행을 종료했으니까 죽었다.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럼 죽고 4년쯤 되면 이제 중개업을 해도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사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이 말은 금고형이나 징역을 받은 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딱 되겠죠. 그래서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이렇게 가는데, 자, 또, 그러면 징역과 금고는 또 뭡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징역 1년을 받았다. 그 징역 1년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되잖아요. 교도소에 1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1년 살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못 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교도소에 살아야 되니까. 법에서는 종료가 된 날로부터, 종료가 끝나는 날이잖아요. 이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자, 다시. 징역 1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4년.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에 일을 못하는 건 상식이잖아요. 종료가 되고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말인데 이거를 징역 1년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인데 금고 1년을 받고 이러면 금고가 뭐길래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이러면 날 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징역이나 금고는 같은 거예요. 교도소 들어가서 사는 거는 똑같은데 징역이라는 말은 역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사역, 노역할 때 역이라는 말은 일을 하는 것, 이건 일 안 하는 것,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징역 살았느냐, 금고 살았느냐, 교도소 갔는 게 중요하지, 일했나 안 했나, 이건 중요 안 하다고. 그래서 시험에서 금고 몇 년을 받더라도 하더라도 가서 물렁거리지 마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럼 누구는 징역형을 처하고, 누구는 금고형에 처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은 금고형에 처하고, 들어가서 금고 안에 밥만 먹고 딱 앉아 있습니다. 금고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징역형은 가서 일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당신은 금고 받을래요? 징역 받을래요?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금고 이런 분은 피 한 점기 있는 거예요. 받으면 뭐 하려면 둘 다 실사옵니다. 이래야 돼요 지금. 둘 다 실사인데
그래도 뭐 하나를 선택해봐라 하면 뭐가 낫다? 징역이 나아요. 징역이. 가서 일을 해야 밥맛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죠? 하루에 일하는데 360원인가 일당 쳐줘요. 그럼 한 3년쯤 하면 12만 8천 원 받아가지고 집에 나올 때 차비라도 된다고. 금고는 차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집에까지 걸어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징역형이 몸에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좀 보면 징역이 그래도 금고보다 약간 높다는 느낌은 좀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법에 금고받은 자가 나 밥맛이 없으니까 징역으로 바꿔주시오. 그럼 바꿔줘요. 그거는 낮은 놈을 높은 걸 해달라 그랬으니까. 근데 징역 받은 놈이 나 밥맛 너무 좋으니까 금고로 좀 바꿔주시오. 이건 안 바꿔줘요. 그럼 이제 법에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아 금고보다는 징역이 그래도 약간 높은 형벌이구나. 그럼 낮은 놈이 높은 거 해달라면 해준다니까. 높게 받은 놈을 낮게는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지금 이게 형사소송법 시간이 아니니까 알 필요 없고 금고나 징역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도소 들어가서 사는 건 똑같은데 일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그러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자가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징역 1년을 받았는데 6개월쯤 살았어요. 6개월쯤 살았는데 이 사람이 모범 쓰겠지. 광복절에 특사 발령받아요. 특별사면. 그럼 특별사면 받은 날을 뭐라 그런다? 면제라고 불러요. 면제된 자는 그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정리 다 해서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거나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쫙 묶어서 금삼이는 결격 사유입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해 놔야 돼. 이게 제일 긴 거예요. 자, 5번째 내려갑니다.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중에는 자 결격 사유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줄 닦고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집행유예라는 것은 불쌍한 죄수에게 집행유예를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듣기가 편해요.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불쌍한 죄수에게 이랬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설명을 굳이 만들면 이래요. 여러분, 애기 엄마가 갓난 애기를 안고 있는데 이 갓난 애기가 돈이 없어서 3일째 분유를 못 먹었어요. 그죠? 그럼 굶어 죽기 직전에 지금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안 불쌍한 사람에서 지금 5일째 굶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해도 됩니다. 지금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아기가 분유를 3일째 굶었어. 돈이 없어서 못 사가지고. 그래서 아기 엄마가 슈퍼에 가서 분유를 한 통 훔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럼 이걸 훔치다가 적발되면 절도죄잖아. 그죠? 그래서 판사가 절도죄니까 징역 1년에 처한다. 딱 이래버리면 아기 엄마 징역 1년 가버리면 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불쌍한 죄수를 위해서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이걸 집행유예라 그래요. 그러면 집행유예를 3년 동안 내렸다. 이 말은 교도소를 3년 동안은 안 보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이 죄는 없는 걸로 돼요. 아, 그래서 좋은 제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려고 집행유예는 주로 누구에게? 불쌍한 죄수에게. 이러면 좀 느낌이 좀 올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죄수에게 집행유예를 내는데 이거 좀 더 설명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애기 엄마가 집행유예를 3년 받았어요. 그럼 교도소는 일단 안 가고 있겠죠. 3년이 지나면 그 죄가 없어지는데 그 3년 안에 다른 사람들이 싸움하는데 구경 가다가 자기도 연루돼 가지고 같이 폭행죄로 걸렸어. 그러니까 폭행죄로 걸리면 징역 1년을 받으면 아까 미뤄놨던 1년하고 붙여서 2년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까불까불 살아야 된다. 조신하게 살아야 된다. 그 기간 동안에는 조신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죄가 없는 걸로 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의외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았고. 어떤 분은 그죠? 제가 집행유예를 불쌍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 나는 집행유예 잘 아는데요. 그래요. 뭐 잘 아는데 하면 이래 쳐다봐야 돼. 어떻게 잘 알까? 이래 하면 걱정도 해봐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기를 이래 가끔 와서 이래 물어요. 저한테 커피 덜덜덜 떨고 옵니다. 중요한 질문할 때는 커피 덜덜덜 떨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걸 뭡니까? 하니까 이번 시간 수업을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집행유예 중인데 이 중개사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래 묻습니다. 제가 또 하염없이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또 되겠나? 이래, 그죠? 지금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지 시험을 못 친 사유가 아니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럼 집행유예 중인 자도 공부해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합격하면 집행유예가 지나서 중개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저도 안 물어봐도 되는데 저도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아, 집행유예 중인데 뭐 때문에 집행유예입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도시 사는 사람이 예전에 질문자 중에서 산림법 위반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 막 뱉는 모양이라 지금. 그죠? 언제까지 집행유예입니까? 하니까 내년 8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8월 달까지면 시험 내년 10월에 있잖아,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내년 8월 달은 지나가겠죠? 그럼 집행유예 끝나고 합격하면 자격증 가지고 바로 영업해도 돼. 집행유예가 지났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가 3년 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년 10월 달에 시험 칠 필요 있다 없다? 쳐! 그럼 시험 합격했어. 그 대신에 2년이 지나야 집행유예가 끝나겠죠. 끝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험 못 치는 사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1시간 끝나면 커피 덜덜덜 떨고 와가지고 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공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고.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뭐 폭력행위 등 처벌로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만났어요. 왜 살다 보면 이웃 간에 뭐 싸움 좀 할 수 있잖아. 그러다가 뭐 집행유예 1년 반 중입니다. 이런 사람도 제가 만났고, 또 IMF가 오던 그 시절에는 뭐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입니다. 그 엄부도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집행유예 중입니다. 그래 아주 다양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커피 덜덜덜 떨고 와서 질문하러 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집행유예 중이어도 당연히 중개업 결격 사유는 시험 못 치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정도로 막 풀어서 설명을 막 하니까 질문이 잘 안 들어오는데 가끔은요 학원에서 전화로 돌아요. 저기 교수님 학생이 전화 왔는데 질문할 게 있대요. 이러면서 전화로 돌아요. 그 전화 딱 받으면 이제 또 느낌도 와요. 제가 오늘 수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지금 결격 사유 중이거든요. 집행유예 중이거든요. 또 이래요. 이거 내나 시험 쳐도 된다는데 또 물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집행유예 중인데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저도 궁금하면 또 물어본다고. 뭐 때문에 집행유예입니까? 몰라도 되지만 나도 궁금하니까. 그래서 전화하신 분 중에 향정신성 위반으로, 네, 그것도 하나 들었었어요. 그 향정신성 위반이 마약 사범이죠, 그죠? 그 속으로, 이런 거는 전화로 물을만 하겠다. 얼굴 보고 묻기가 좀 뭐 하잖아, 사실은, 그죠? 그 전화로 그래 질문 오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수업하는 중에. 자, 지금 많이 했던 이야기 중 결론이 뭡니까? 집행유예 중인 자는 유예 기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시험 못 치는 사유하고 관계없다를 지금 이 정도로 풀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수업을 오래 해보면 법조문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로 했는 게 오히려 기억에 더 남는 수가 더 많아요. 자, 처음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 사유,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첫째 그걸 이제 책 안 봐도 대답해요. 미성년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세 번째, 파산자. 네 번째가 말이 제일 많아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안 되면 결격 사유예요. 그럼 3년이 지나야 벗어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했던 건 지금 불쌍한 재수 기억납니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 6번 내려갑니다. 별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줄다꺼놓고 위반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본격적으로 수업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벌삼삼 하면서 노래 부를 겁니다.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해야 돼. 이 법이 뭐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좀 줄 것이었잖아, 그죠? 지금 이 법 시간에 이 법 선생이 이 법을 가르치는데 앉아서 이 법이 뭡니까? 이런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학생. 앉아서 공부하면서 뭐를 공부하는지도 모르는가 봐, 그죠? 다시, 지금 이 법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은 자가 해당되지. 변호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래를 이벌삼삼은 결격사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다가 또 저벌삼삼 하고 가는 사람도 나와요. 학생 중에. 그런 학생은 반드시 내년에 다시 만나야지 하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3년 동안은 중개업을 못해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뭐다? 이벌삼삼. 넘어가서 7번째, 자격이 취소된 자, 줄 닦아놓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의 동그라미. 여러분은 상식이잖아요. 한번 뭔가 취소됐는데 내일부터 영업해라. 취소시켜놓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취소된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됩니다. 8번,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밑줄 긋고. 9번, 등록이 취소된 자, 줄 닦아놓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뭔지 모르지만
취소된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취소된 자를 내일부터 영업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최소한 3년이 지나야 됩니다. 10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신고한자로서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에 줄 거 놓고 또 진행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정지 받은 자는 기간 동안 결격사유예요. 상식 아닙니까? 당신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업무 정지요. 업무 정지 받은 자는 기간 동안 중개업을 못하는 게 상식이지. 줄은 꺼드리지만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번. 업무 정지를 받은 법인인 경우사유 역시 줄 것입니다.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 법인도 업무 정지 받았대요. 업무 정지라는 게 영업 정지 받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영업 정지 받은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하나라도 있는 법인에 동그라미 놓고 결격 사유예요. 여러분 어떤 법이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중개주식회사라는 법인 안에 임원이 10명도 있고 20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여기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예요. 자, 그러면 법인에 임원이 10명이 있는데 한 명이 해당된다고 법인을 문 닫아라.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람을 바로 밑에다 적습니다.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래 적습니다. 뭐라고요?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진행했지만 사실은 결격 사유 벗어나는까지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교재 안 보고 하면 더 이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묻습니다. 결격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다음 이 결격 사유가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지. 되기는 뭘 돼요. 뭘 열심히 해야 되지. 자, 결격 사유자 시험 칠 수 있다 그랬죠? 시험 치면 된다 안 된다? 되기는 또 뭘 돼? 모른다지. 열심히 해야 되죠. 자, 그럼 모르는데 시험 쳐가지고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나가더라도 뭐를 못한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가 결격 사유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구? 미성년자. 어떻게 하면 벗어나지요? 다른 말이 없어. 19세가 넘어야 한다. 뭐 혼인하면 벗어난다. 뭐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다 X예요. 자, 미성년자 기억합니다. 두 번째 결격 사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살짝 맛이 가거나 영 맛이 가는 자는 결격 사유다. 그죠? 세 번째 파산자 결격 사유입니다. 근데 아까 법조문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파산자는 결격 사유인데 어떻게 하면 벗어난다? 복권이 되어야 된다고. 복권이 된다는 말은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랬지 로또가 돼야 되는갑다. 그럼 복권 아닙니다 그거. 그죠? 그래서 파산자 결격 사유. 네 번째가 말이 제일 길다 그랬습니다.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종료가 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 3년이 안 되면 결격 사유예요. 그 다음 불쌍한 재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예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노래 이벌삼삼은 결격 사유예요.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이벌삼삼.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 뭔지 모르지만 취소는 3년 지나야 돼요. 자격 취소자 3년.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돼. 그 다음 등록이 취소된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취소된 자는 3년이 지나야 되고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야 돼. 법인도 업무 정지를 받으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는 결격 사유입니다. 뭐 당연히 정지 받은 자는 정지 기간 동안에 결격 사유는 상식이에요. 마지막 법인의 사원 임원이 여기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 사유예요. 근데 한 명 때문에 법인 문 닫아라. 이건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날 수 있다를 받아쓰기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목하고 이제 해소난까지 그러면 초급, 중급으로 오늘 빠르게 정리했는데 더 중요한 내용이 뭐라 그랬죠?
제목이 중요하다고. 제목을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었어요. 다음 주 결격사유 해당되지 않는 자 찾아라. 해당되는 자 찾아라. 그 제목 알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그죠? 제목만큼은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교시에 뭐를 했는가 하면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등록을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확인을 거쳐서 통지가 오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영업을 하게 된다. 이게 1교시 진행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2교시에는 등록을 할 때는 첫 번째 1번 자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 받아야 된다? 교육을 받아야 돼. 그래서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이 어떻게 된다?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등록관청에서 확인하는 사항으로서는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그럼 결격 사유는 무슨 사유라고 그랬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그거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지. 여러분을 공부하는 목적이 지금 앞으로 중개업을 언젠가 할 목적인데 중개업이 안 되는 사유는 100%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1번 미성년자부터 쭉 정리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등록이 됐겠지. 등록이 된 자를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록이 된 자 사장님을 개공사라고 부르는데 개공사가 이제부터 등록을 했으니까 뭐를 한다? 중개 업무를 하겠죠.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하려면 누구하고 하는가 하면 교재 41페이지 제목 한번 봐요. 이제 사무소를 설치하고 중개 업무를 하니까 사무소는 어떻게 설치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하는 나란히 이제 지금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림이 좀 보입니까?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럼 등록이 안 되는 사유, 결격 사유를 공부했다. 그럼 이제 등록이 됐다면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중개 업무를 합니다. 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사무소 설치와 업무편 갑니다.